자,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기 중에서 자료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개요는 분류하기, 부분과 전체, 그리고 그래프 활동, 자료를 수집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학습 목표로는 자료를 일정한 준거에 따라 수집 분류하고 이를 조직하여 제시하고 설명하는 통계적 사고를 길러주는 활동 내용을 알고 이해한다입니다. 그래서 분류하기, 자료 분석이죠. 그래서 자료 분석은 개개인의 자료를 일정한 준거에 따라 수집 분류하고 이를 그래프, 그림, 기호 등으로 조직하여 제시,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통계학 또는 응용수학의 한 분야, 그래서 하나의 기법이나 도구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오늘날에서는 정말 우리가 맞닥뜨리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용적 학문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계 지식과 해석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제 4차 산업이래요. 그래서 정말 4차 산업이 맞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되는지 그래야 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볼 텐데 통계적 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류하기. 통계적 사고를 먼저 볼게요. 통계적 사고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일어나죠. 우연이나 무작위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수학적 모델을 비교, 대조, 선택,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추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 과정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런 통계적 사고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런 통계적 사고가 다 기본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와가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하기 위해 사물을 준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통계 학습 과정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 뇌 속에서의 그 프로세스 과정과도 다르잖아요. 문제 제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은 뭐지?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지? 어린이집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고 그 자료 정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더 나오기를 좋아하는지 어린이집에 오프라인으로 나오기를 좋아하는지 온라인 수업을 하기를 좋아하는지 아직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지 이런 것도 설문지를 보내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정말 이 데이터가 맞는지 그냥 대충 한 거는 아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잘 해석하고 추론 과정,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를 해석해서 추론하는 이 과정을 여러 번 피드백하고 그것에 나온 결과를 자료를 활용하는 그 일련의 과정인 거죠. 어린이집에서도 잘 모르겠는 것 또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 것 원장님이 판단을 내리시지만 그 판단을 잘 내리게끔 선생님들이 이런 자료 수집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료를 했는데 원장 선생님 온라인 수업도 원한다고 합니다. 원장 선생님이 판단을 내리시지만 우리가 자료를 정리한 건 이렇습니다라고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거죠. 그게 통계적 사고. 그리고 분류하기. 사물을 유목이나 범주로 나누어 모으는 과정인데요. 분류의 능력이 중요해요. 왜? 인간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을 구별하기 위해서도 옷장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있는 거 또 사고 청바지 있는데 청바지가 막 10개 돼. 예뻐서 뭐 청바지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쵸? 옷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냉장고 정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냉장고 정리, 그리고 스케줄, 나의 일과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도 분리의 능력은 중요하다. 그리고 분류의 능력은 수 개념의 기초이고요.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는
대처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분류 능력이 더욱더 중요시된다. 이 팬데믹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 거죠. 분류하기는 어린 연령에서부터 발달됩니다. 그래서 분류하기 6단계를 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모양에 따른 분류. 그래서 2, 3세 사물의 유사점이나 차이점과는 관계없이 그냥 대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는 유사성에 의한 분류. 3, 4세이고요. 한 가지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3단계는 제한적 분류. 4, 5세 단계고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증거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 걸 말해요. 4단계는 다중분류이고요. 6살에서 7세이고요. 두 가지 증거에 따라 물체를 분류하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유목 포함 단계로서 8에서 9세 정도이고요.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꽃다발이 더 크니 장미꽃이니 빨간 장미니 그러니까 다발이 있는데 이런 다발이 있는데 그 안에는 장미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미꽃에는 빨간색이 있을 수도 있고 노란색이 있을 수도 있고 흰색이 있어서 다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미꽃이 더 많아요? 빨간 장미가 더 많을까요? 장미가 더 많겠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단계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6단계는 위계적 분류 단계, 12세 이상 정도는 돼야 되고요. 유목 간 복합적 관계, 변인을 통제하고 가상의 유목을 세울 수 있다. 유목이라는 것은 강아지가 많어, 고양이가 많어, 아니면 강아지가 많어, 동물이 더 많어. 아까 장미꽃이니 빨간 장미니 라는 거와 같이 유목을 따져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짝짓기부터 봅시다. 같은 것 또는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하는 것을 짝짓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짝짓기는 분류하기에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1대1 대응의 개념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먼저 인식하게 되고요. 유아용 학습지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사의 직접적인 교수를 통해 흔히 이루어지는 활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짝짓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분류에 있어서. 자, 그리고 짝짓기는요. 짝짓기 개념지도 단순 분류, 복합 분류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텐데요. 짝짓기 개념지도 일가를 통해 짝짓기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신방 정리하는 거, 악기의 그림자 그 모양대로 정리하는 거, 사물들 간의 공통된 속성을 탐색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 자연적인 짝짓기, 짝끼리 짝짓기. 예를 들자면 젓가락, 우리 몸에서 짝인 거 찾기. 그리고 유사한 것끼리 짝짓기, 동물과 또는 그 동물의 새끼 연결하는 거, 함께 작업하는 것끼리 짝짓기, 우유, 컵, 구두, 발, 실, 바늘 이런 것처럼. 그리고 어울리는 것끼리 짝짓기, 아기 하면 유모차, 그쵸? 조종사 하면 비행기 이렇게 어울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또 유목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분류 봅시다. 물체들 간의 공통된 속성 한 가지에 따라 집합을 만들어 보는 활동인데요. 지각적 차이가 뚜렷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단순 분류를 쉽게 할 수 있고 유아에게 친숙한 것, 자연적인 동기나 필요에 의한 것일 때 효과적일 수 있고요. 유아 자신을 분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으나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에 따라 분류한다면 키 작은 유아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류활동 처음에는 증거에 의해 분류되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 분류 지도는 일가를 통해 짝짓기 경험을 제공하는데 정리정돈이라든지 게임의 팀 나누기라든지 그리고 먼저 사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비슷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탐색하고 비슷한 또는 똑같은 또는 같지 않은 또는 전혀 다른 이런 거 유사점,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하고요.
분류 증거에 대한 생각을 돕는 것. 예를 들자면 간접적으로 증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색깔 단추가 제일 마음에 드니? 이렇게요. 그리고 분류 증거는 서로 다를 수 있죠. 색깔로 분류 증거를 둘 수도 있고 모양으로도 둘 수도 있고 크기로도 둘 수 있고요. 그것은 옳고 그른 기준은 없어요. 어떤 기준만 두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 증거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이유를 수용해 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거 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증거를 준다는 거에 더 중요점을 두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복합 분류예요. 복합적인 거죠. 사물을 한 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속성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하얀색이면서도 개, 하얀색이면서도 고양이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얀색이면서도 양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얀색이면서도 개를 골라라.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얀 개라는 공통적 속성 유목이 결합하여 개 유목을 형성하는 경우, 복합 분류는 한 물체가 여러 유목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복합분류 지도는 어려운 과제이므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는데요. 일과를 통해 복합분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의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린이집에 왔는데 밥도 먹고 우유도 먹은 사람, 그러니까 밥도 먹었고 우유도 먹은 친구,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거죠. 교재 교구 정리 시 두 가지 속성에 따라 라벨을 분류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하얀 네모 또는 검정 네모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끔 돕는 거. 분류의 증거는 한 가지가 아님을 인식하게 한다. 네모이긴데 어떤 네모? 흰색 네모가 있고 검정색 네모가 있어요. 친구의 분류 증거와 한번 비교를 해본다든지 유사한 두 물체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복합 분류를 경험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넬드와 피아제의 연구에서 보면 4세부터 복합 분류가 가능하고 연령에 따라 수준이 증가한다. 그리고 두 가지 속성, 과제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모양과 색깔, 빨간색 세모 찾기, 세모긴 세모인데 어떤 세모? 빨간색 세모만 찾기. 그리고 세 가지 속성 과제, 모양, 색, 크기. 는 8세가 되어도 수행하지 못하는 유아가 많다. 세 가지 속성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분과 전체입니다. 그래서 유목을 포함하는 건데요. 사물들 간의 위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한 가지 유목에 속하는 물체는 다시 상위 유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범주들의 위계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는 개념 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목 포함이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 보는 대상의 유목 포함 관계만 알 수만 있다면 새로운 대상이 갖고 있는 여러 속성들을 일일이 다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목 포함은 짝짓기, 단순 분류, 복합 분류보다 고차원적으로 전조작기 유아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상황, 말로 설명, 그리고 시각적 자료로 반복해서 가르쳐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지도함으로 유목 포함 개념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어요. 상위 개념은 동물인 거야. 동물. 그 하위 개념에 있어서는 동물들,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동물들 중에서는 개도 있을 수도 있고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도 있을 수 있고 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거 또는 농장에서 기를 수밖에 없는 것 너무 커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두를 우리는 뭐라 그래? 동물이라 그래. 그리고 또 한 번 유목하 동물이 있는데 개라는 걸 알아. 근데 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진돗개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달마시안도 있을 수도 있고 치아와도 있을 수 있고 푸들도 있어. 근데 그 모두를 뭐라 그래? 동물이라 그래. 그래서 유목 포함 관계. 그쵸?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잘 알면 다른 새로운 대상이 오더라도 일일이 다 학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자, 유목 포함에 대한 최근 연구는요. 질분 양식을 변경 또는 유목수를 5개 미만 친숙한 꽃이나 동물을 과제로 사용하면 유아도 유목 포함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상위 유목과 하위 유목 간의 관계, 즉 전체와 부분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10송이의 빨간색 장미와 5송이 노란색 장미, 그리고 이 모두는 장미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빨간색 장미가 많아, 장미가 많아 라고 했을 때 장미가 많아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유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유목 포함 관계를 지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가를 통해서 유목 포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 전체와 부분에 대한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서 상호작용하는 것. 뭐뭐시 아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충 유목 개념을 경험하게 하는 것. 전체와 부분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전체와 부분 관계를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 우리 반에는 모두 어린이가 몇 명이 있어? 20명이요. 전체를 나타나는 건 어린이죠. 그리고 여자친구는 몇 명일까? 부분이죠. 남자친구는 몇 명이지? 그래서 어린이가 많아, 남자친구가 많아. 그쵸? 아까 장미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기로서 그래프 활동. 통계는 정보를 수집, 분류, 표현, 분석,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의 의미를 알면 의사결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일기예보에서 비올 확률이 90% 하면 내가 오늘 갈 때 뭘 가지고 가면 좋아요? 우산이죠. 90% 나온다고 하는데 10%는 안 올 수도 있지만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이 낫잖아요. 90%나 비가 올 확률이니까. 유아도 일가를 통해 무의식적이고 부정확할지라도 통계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은 미술 영역에 제일 많이 가고 있고요. 음력 영역은 잘 안 가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자기가 본 거야. 미술 영역에 많이 몰려있고 음력 영역은 잘 안 갈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거. 유아는 비형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현상을 이해, 예측한다는 거. 그리고 통계의 기초 개념은 숫자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그래프 활동인 거예요. 정말 그런지 우리 미술 영역에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을 좋아했는지 우리 손 들어보자. 그리고 음률 영역을 좋아하는 아이들 손 들어보자 하고 하면 눈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프 활동의 사례. 그래서 공동 제작한 동물원의 울타리를 무슨 색으로 칠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동물원을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 울타리를 우리가 같이 만들었으니까 울타리 색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는 빨간색이 좋다, 누구는 파란색이 좋다, 누구는 파란색, 보라색이 좋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하자. 많은 친구들이 내 의견만으로서는 울타리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우리 반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그 울타리 색깔을 정하자라고 선생님이 운을 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몇 명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 좋아하는지 표를 갖고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프 활동은 유아가 흥미를 갖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해 봄으로써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중에서 그래도 많이 좋아하는 색깔로 울타리 색깔을 정하자. 문제 해결인 거잖아요. 이 아이는 이 색깔 좋아한다. 얘는 이 색깔 좋아한다. 이러는데 어떤 특정한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프 활동은 기본적으로 분류하기와 순서 짓기, 수개념, 부분과 신체 등 다른 수학적인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는 종합적인 수학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림 그래프 또는 막대 그래프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그림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가 유아에게 가장 쉽고 적당한 거죠. 자, 그리고 그래프를 이해하고 만드는 발달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실물로 갖다 놓는 거. 그래서 실물 그래프에 표시하는 자료의 형태가 실물 그래프이고요. 그림을 이용하여 2개 이상의 항목을 비교하는 거. 그래서 그림 자료. 사과가 좋은지 바나나가 좋은지 그것을 그림 자료로 이렇게 올려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상징물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 5개면 사과 5개를 실물로 갖다 놓는 거 아니고 그림 자료로 갖다 놓는 거 아니고 상징물, 원으로 표시한다든지 막대, 이제 뭐 블럭 같은 막대로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사과 5개면 동그라미 5개, 바나나 3개면 동그라미 3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상징물을 이용하는 거. 막대 그래프는 눈금으로 그리는 거. 눈금으로. 초등 단계이고요. 다이어그램이나 꺾은선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를 도표로 나타내거나 꺾은선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유아 시기는 적어도 실물 그래프나 그림을 이용하는 것이 쉽고요. 이제 상징물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7세 반인 경우는. 그래프 활동 계획 시 유의사항. 그래프 활동 계획 시 먼저 유아의 관심, 흥미, 이해 수준에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이고요. 통계 주제가 선택되면 비교할 집단의 개수와 그래프 유형을 결정하고요. 처음 집단 비교, 예를 들어서 밥이 좋은지 빵이 좋은지 이렇게 한 2개 집단 을 비교하는 거,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를 늘리면서 밥, 빵, 국수, 떡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구체적인 그래프에서 점차 추상적인 그래프의 방향으로 상징 그래프는 실문이나 그림 그래프로 경험해 보았던 주제에 대한 활동을 이제 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추상적 그래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프에 사용될 자료를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존 개념 부족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 동일한 크기 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프 활동 지도 시 관심 있는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고자 하는 태도를 그리고 목적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개인적 선호도에 관한 그래프 활동 또는 그런 선호도인데 그런 활동에 있어서 인기야 또는 따라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한 아이가 이거 한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거. 따라서 투표하거나 다수의 편에 서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선호도에 관한 거는요. 그리고 유아에게 손을 들게 하기보다는 비밀 주머니에 투표 용지를 놓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인기야를 따라할 수 있을까봐. 그리고 한 사람이 낸 의견일지라도 소중한 것임을 이해하는 거죠. 아까 울타리 만들기를 했는데 우리 반이 10명이 이걸 선택했지만 한 명이 다른 색깔 선택한 거, 2명이 또 다른 색깔 선택한 것도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 색깔로 하지만 다음에는 그런 색깔로 또 우리 해보도록 노력해보자. 이렇게 한 사람의 그 마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프 활동을 할 때. 그래서 그래프 활동 지도를 보면 일과를 통해 그래프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프 활동을 학급 일과의 일부로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출석 그래프, 선생님이 온 날짜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리고 생일 있는다. 어떤 달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몇 명, 5월 달에는 몇 명, 이렇게 그래프 구성하는 거. 학급 내의 의사결정을 위한 그래프 구성.
그리고 학습을 위해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 양파의 성장을 본다든지 날씨 비교 또는 기온 변화를 한다든지 7세반한테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그래프 활동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래프가 완성된 후 다음과 같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 우리 반에서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이렇다. 우리 반에서 제일 좋아하지 않는 색깔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났네. 이런 말들, 제일 많이, 제일 적금, 그래서 이것으로 한다. 이런 언어적 상호작용,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료 분석 나타내기의 실제를 보면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판단, 실행하는 그 과정을 한번 실제로 보면요.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 제기에 따른 자료 수집, 조직, 결과 나타내기, 설명, 예측 확인 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씩 보면 문제를 제기. 문제 제기의 가장 기본은 유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고 싶어야 되고 아이들 수준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자료 수집. 유아들이 생각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이나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종류별로 제시된 간식 사진들 중에서 유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고르고 그 사진을 한 곳에 모으면 자료 수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좋아하는 과자는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 반에서 좋아하지 않는 과자는 이런 거네. 먼저 자료 수집이 된 거잖아요. 많은 과자 그림을 놔두고서. 그리고 분류하기. 간식 중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어느 간식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질문함으로써 유아들이 자료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 분류한 자료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전지를 주고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표로 나타내면 좋을지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과정을 아이들과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지, 나타낸 것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유아들이 보고 생각나는 것을 표현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는 이런 거였고 간식은 이런 거였으면 다음 주 간식을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요리사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측해보는 거, 예측하기는 그래프 결과를 기반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추측하는 단계. 우리 반에서 좋아하는 과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과자를 몇 개 먹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그래서 과자를 양을 적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과자를 넉넉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든지 싸움을 하지 우리 반에서 장난감을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데 선생님이 구입해야 되는데 몇 개를 구입해야 되는지 낭비가 되지 않을런지 적어도 이만큼은 구입을 해야 우리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런지 그런 거 충분히 7세반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아 교사를 위한 교수 방법의 팁은요. 숫자를 막대나 길이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활동을 많이 경험하게 한 후 제시하는 것이 좋고요. 분류 활동을 할 때 초기에는 분류의 기준을 교사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분류 활동을 많이 해본 후 유아들의 경우 스스로 분류의 기준을 자신이 이제 정하도록 이제 격려해 주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